바꿔서 이제 이 책은 좀 우리가 책을 다 얘기해드리면은 너무 책을 아무도 안 사서 안 읽으시니까 이게 북튜버로서 우리 심야책방의 이 본 목적을 달성하는 건 아니니까 조금 얘기를 전환해서 우리 미래에는 인구학적으로 고독사가 급증할 것이고 오히려 민간의 어떤 그런 도움이 더 필요해서 주거복지의 어떤 영역이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센터장님이 이제 그동안 이제 발견해온 여러 가지 주거복지 신청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상황을 잘 아시니까 독거노인이나 청년들 고독사 또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우리 주거복지 쪽에서 좀 함께 더 확장해야 될 사업이 있을까 한번 여쭤봅니다. 네, 이거에 대한 답을 먼저 좀 드리기 전에 아까 그 문제점 제가 그 다음 거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박사님께서 너무 바쁘신 나머지 네, 말씀을 좀 끊어주셨는데 사실 이제 그게 저희 주거복지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는 그 임대주택별 소득 기준과 지원 자격이 너무 다양하고 제한적이어서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신청 접수가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그런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 어르신분들은 공동인증서가 뭔지도 모르시는 상황에서 공동인증서가 있어야만 임대주택이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저희가 사실 공동인증서부터 같이 만들어서 이분들을 임대주택 신청까지 도와드리는 데까지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런 임대주택의 소득 기준과 지원 자격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신청할 수 있는 이 방법들도 좀 간소화돼서 누구나 좀 임대주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은 좀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그 아까 제가 보증금 지원형 말씀드렸는데 그 보증금 지원형이 1억 1천까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서울에서 1억 1천을 가지고 전세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21년 기준 서울과 수도권 이제 집값이 지금 되게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전세가가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저희 송파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여마천 재개발 지역에 좀 낙후된 주택이라든가 좀 비어있는 주택이 있다 보니 뭐 그런 금액으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 좀 있었다고 한다면 올해는 아예 그 가격으로 집조차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세임대,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이런 임대주택도 현실적으로 전세를 얻을 수 있는 금액만큼은 좀 현실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것도 저희가 사실은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실은 올해 1억 1천이 된 거고요. 작년까지는 9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임대주택이 당첨됐는데 임대주택을 구할 수가 없어서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사실 이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상향을 위해서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건데 사실 1억 1천으로 지하에 살다가 다시 지하로 이사를 가는, 그러니까 비주택에서 다시 비주택으로 이사를 가는 그런 현실이 너무나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실 작년까지는 반지하나 지하가 비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국토부에서 반지하나 지하는 방공호의 목적으로 분류가 되면서 여기도 비주택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에서 하는 비주택 주거 상향 사업으로 5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을 내고 입주가 가능하나 어쨌든 최대한 지원하는 금액이 1억 1천이다 보니 어쨌든 지하에 사시던 분이 다시 1억 1천에 지하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사실은 임대주택 중에 가장 선호하는 임대주택이 국민임대입니다. 말 그대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 아까 의무 비율이 있다고 말씀드린 그 부분, 그 부분을 입주를 굉장히 원하시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에 보통 보증금이 그러니까 제가 강동구, 그러니까 쉽게 강동구를 송파에는 나온 게 없어서 강동구로 예를 들게요. 올해 같은 경우에 강동구 국민임대 1인이 입주할 수 있는 12평 이하 가구가 보증금 3,400이었고요. 순수 임대료만 25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수 임대료는 SH나 LH에 내는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고 보통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 뭐 공용 전기라든가 아니면 그 이제 경비원 급여라든가
그다음에 뭐 수선 충당금이라든가 이렇게 또 본인들이 내야 되는 부담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통 8만 원에서 뭐 한 1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네, 25만 원에 10만 원을 더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전기수도 가스 뭐 이런 것들은 본인이 쓰는 양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천차만별이지만 어쨌든 이게 전부 다 우리 저기 그 관리비에 포함돼서 다 나오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은 수급자이신 분들이 국민임대에 입주하시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 욕구가 있지만 보증금 마련하기 어렵고 순수 임대료는 주거급여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관리비 등은 좀 본인이 생계비에 나오는 거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요 가까운 헬리오시티 설명드리면 2018년에 입주 시작했는데요. 헬리오시티에도 임대주택이 있었습니다. 행복주택도 있었고 이제 고령자 뭐 임대주택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행복주택 같은 경우 근로 능력이 없는 청년과 대학생인 경우에 보증금이 8,431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월세, 그러니까 월 임대료가 30만 원이었는데요. 근로 능력이 없는 청년과 대학생이 보증금을 8,431만 원을 내고 월 30만 원을 낸다고 했을 때 사실 청년과 대학생들은 근로 능력이 인정돼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오롯이 본인들이 월세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세만 순수 월 임대료만 30만 원이지 관리비 포함하게 되면 이분들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주거비로 사용해야 되는데 근로능력을 하지 않으면서 보증금을 그만큼 마련하고 월세와 관리비를 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입주자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적정의 보증금과 임대료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거복지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 예, 아이고, 제가 아까 끊으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이제 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할 얘기가 이제 노인하고 청년고독사 좀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제 센터장님이 지금 문제점을 4가지 찝으셨어요. 아까 전에도 직접적으로 이제 주거비를 남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법제화나 해결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 두 번째로 이제 노인이나 이런 분들은 공동인증서도 제대로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절차적인 어떤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전화로도 할 수 있고 팩스로도 할 수 있고 서면으로도 할 수 있고 유연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니까 하나의 어떤 방법만을 강요하는 어떤 그런 일방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하셨고 이건 사실 노인이라든지 이런 컴퓨터 정보화적인 어떤 격차가 좀 있는 부분이라 같이 좀 얘기를 할까 했었던 또 부분이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12평 미만의 어떤 그런 물량 또 지금 거여동 마천동 지구라든지 이런 곳들에게서도 거의 발견하기 힘든 어떤 주거 복지를 실현해 줄 수 있는 그런 다가구나 이런 어떤 물량에 대한 어떤 세 번째 문제 이런 거라든지 뭐 마지막으로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 뭐 보호 종료 아동분들이라든지 스스로 정말 자립해서 서서 오롯이 부모의 도움 없이 살아야 되는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월세는 지원받지만 그 나머지는 완전히 그대로 다 생계비로 노출되는 기초수급으로 또 인정을 못 받는 분들도 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이제 청년 주거복지하고 같이 또 좀 연계해서 얘기를 해볼까 했는데 이제 우리 또 센터장님께서는 이제 문제점 4개를 차례대로 이렇게 논문처럼 쫙 말씀을 해주셔야 이제 속이 시원하시니까 이제 그 얘기는 조금 그럼 논외로 하고 일단 1인 가구 지금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복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저도 함께 고민해봤으면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명쾌한 해답이 있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또 제 생각을 또 말씀드리면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생각도 제가 좀 취합해서 저희도 이게 주거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이 이제 그 정책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 주십사 하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저희 이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나온 좋은 이야기들을 좀 모아서
이것들이 이제 법제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대가족, 이제 핵가족에 의해서 이제 1인 가구 형태로 이제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40% 정도가 이제 1인 가구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1인 가구 비율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독거 노인이나 청년 가구 비중이 좀 높은데요. 고독감이나 우울감, 또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생을 혼자 마감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청년 고독사와 관련한 제가 이제 TV 프로를 한번 보게 됐는데 사람들이 청년 고독사에 대해서는 별로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고독사 하면 노인들이 자식들이 돌보지 않는 어르신들이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이제 비춰진 것도 있고 사회적 약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노인들 고독사에 대해서만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요즘은 청년 고독사가 그렇게 많이 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즘 늘어가는 그 1인 가구를 위한 종합적인 이제 복지 시스템을 갖춘 그러니까 1인 가구 지원 센터가 이제 속속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제 복지 원스톱 서비스를 좀 가능하게 하는 그런 센터들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정신건강 쪽에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우울감이라든가 뭐라고 할까 조울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좀 많이 시달리신다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보건, 뭐 운동, 요리, 소통과 공감, 취미, 또래 상담, 뭐 주거, 생계, 의료, 취업 교육 뭐 이런 것들을 아주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센터라고 해서 1인 가구라고 하면 그러니까 연령에 상관없이 그 센터에 가서 어쨌든 모든 프로그램들을 좀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회적으로 이제 1인 가구들이 청년이 됐든 노인이 됐든 이제 고독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이제 사회로 이분들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하는 센터들을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데요. 어쨌든 사회적 고립과 주위의 무관심이 이제 고독사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청년 가구 같은 경우에 근로활동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인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수급자가 되고 노령연금이라도 나오고 그 다음에 주거급여라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뭐 좋은 집이든 아니든 어쨌든 뭐 월세방에서 월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청년들은 젊다는 이유로 그런 수급비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 달 한 달 지나가고 하루하루 지나가는 게 피가 마르는 것 같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당장 방세도 걱정이고요. 생계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청년들이 일하고 싶으나 일할 곳이 없고 일하려 해도 취업이 되지 않고 사실 질 좋은 일자리만 고집하면서 제가 일을 이렇게 가려서 하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세상은 굉장히 야멸차다 보니 이런 분들이 세상에 이제 끈을 놓아버리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현실을 좀 비관해서 이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안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한 해결책은 뭘까?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이제 국가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 그 김찬희 대표님께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한테만 사실 기초노령연금을 주고 있지만 청년들 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나라 복지가 보편적으로 이제 확대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고독사를 청년, 노인 이렇게 딱 또 국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하게 됐고 사실 우리나라가 그때 이제 김찬희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기초생활 수급자이신 분들이 근로활동을 안 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로활동을 하는 만큼 수급비가 깎여요. 그러면 근로활동을 해도 그 금액이고 근로활동을 안 해도 그 금액인데 왜 일을 해야 되느냐.
사실 저희 센터에 오셔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선생님 요즘에는 시급도 좀 높아져서 사실 조금만 움직이시게 되면, 그러니까 주 5일 근무를 하지 않아도 주말에 편의점에서 알바를 뭐 7시간씩 이렇게 하시면 수급비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이 저를 아주 이상하게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세요. 놀아도 돈이 나와요. 내가 왜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서 일을 한다고 해서 수급비가 보장되고 그게 내 돈으로 남는다면 모르지만 그게 수급비로 다 깎이고 나면 내가 노동한 그 근로에 대한 그러니까 수입은 사실 손에 쥐는 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내가 왜 일을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게끔 하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좀 있어야 된다.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오늘 쫓겨나지 그러니까 적어도 본인이 거주하는 그 주택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 있는 안정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저는 이 주거 문제가 모든 삶의 근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자기가 어딘가 이렇게 정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만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저는 그 희망이라든가 기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청년들은 그런 기회조차도 빼앗기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소득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빨리 전 국민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금액이 많건 적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월 고정적으로 나오는 돈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또 본인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숨통은 좀 트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국가에서 어쨌든 그 사회적 프로그램에 좀 참여해서 취업의 기회를 쌓는 그런 기회를 좀 우리 청년들에게 또 아니면 그 직장을 원하는 분들에게 좀 그런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 국가적으로 뭐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들을 좀 만들어서 활동하게 하는 방안들 뭐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또 우리나라 농업 그 식량 먹거리 자급자족률이 한 20%, 24% 정도 된다고 좀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좀 경쟁력이 있고 식량 자급자족률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공동체 활동 같은 것도 조금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공동체 활동이다 보니까 아까 같이 이렇게 그 고독사 하는 그런 비율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그 농업도 지금 저희가 위기 상황인데 농업을 이끌 수 있는 젊은 인재들도 좀 양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또 본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 농업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청년들한테 또 전수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활동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런 것들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오늘 센터장님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우리 현재 지금 복지제도의 심각한 문제점, 특히 이제 가난에 계속 중독시키는 기초연금 그 54만 원, 1인 54만 원에서 이제 뭐 조금만 일하거나 이러면 뭐 35만 원까지 깎이고 막 이러는 바로 그 제도가 이제 가장 심각한 어떤 문제를 이제 발생을 시키고, 우리 청년들이 일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을 왜 만들고 돈도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난 게 아니고, 사람 나고 일자리도 그 시간을 좀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가 필요한 것이지 일자리를 위해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원점에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왜 사회계약서에 그 합의를 해서 국가를 만들었는지를 다시 원점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논점들을 많이 던지셨는데요. 원천적으로 개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이 한두 명 용기 내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연대를 만들고 공동체를 만드는 것에 의미를 두고 그것들을 청년들이 그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일을 무조건 강요해갖고 일정 시간을 무조건 돈에다가 팔도록
이렇게 계속 유도하는 것은 우리가 왜 삽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후손을 위해서 수많은 제도를 정립하고 만들고 연구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지 우리 후배들이나 우리 자식들이 원치 않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해왔으니까 우리는 일하고 살았으니까 너희들도 일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패러다임을 가지는 것은 다시 한번 좀 돌이켜보면서 우리 전반적으로 1인 가구, 즉 계속해서 사람을 고립화시키는 여러 가지 논리들에 대해서는 비판점을 가지고 쟁점들을 잡아서 하나씩 서로 사회적 합의를 해야지만 보다 더 빠른 그런 고독사나 이런 발견, 이런 비참한 일들이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인간도 생물이다 보니까 우리 이제 혼과 체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고독사 같은 것들을 이제 오늘 할 얘기는 아니지만 다음에 심야 책방에서 공영장애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람이 한 3일만 지나면은 심각하게 구더기가 끼이고 이러는 우리가 태어날 때도 고귀하게 사랑 대접 받으며 태어나야지만 갈 때도 인간답게 갈 수 있는 누군가에게도 이제 알리고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해서 열린 더 이상 종교의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교도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주거복지가 그런 영역까지도 1인 가구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도 느낀 것은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뭔가 주거복지의 개념이 복지 정책에서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좀 했고요.